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윤상일 의원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주장인데 아마 윤상일 의원님 말씀 평소에 늘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이름은 이혜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계보로 말씀드리면 우리 윤상일 계보입니다. 윤상일 의원님 당 나가실 때 같이 나갔다가 또 올 때 같이 오고 윤상일 의원님이 중랑에 와라 그럼 또 중랑에 오고 또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고 제가 윤상일 의원님 가운데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오늘 이제 윤상일 의원님 저한테 붓불 주신 거는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러셨는데 제가 한 4시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예.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요새 어떠세요? 제일 힘드신 게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집값 올라서 힘드세요? 예, 말씀 좀. 그 도둑놈이 세금 뜯어가지고. 세금이 제일 힘드시죠? 근데 사실 세금이 힘든 거는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예. 건설을 못해보고 없는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어떠세요? 여기 집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다들 집 하나 정도 갖고 계시거나 집이 없거나 그렇죠? 저만 해도 16년째 집이 없는 사람인데 세금은 무지하게 내요. 근데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은 팔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돈을 버셨어요? 안 벌었죠. 집값은 올랐지만 그 돈이 제 손에 안 왔잖아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지도 않았는데 세금 뜯어가면 좋으세요? 보유세. 잘못된 거죠. 네. 1주택자로 장기로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 보유세는 매기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제가 평생 주장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혼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맨날 해도 잘 안 듣는데 서울시장 되면 좀 될래나요? 세금은 이게 옛날부터 조세라는 것은요 소득 있는 곳에 가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기만 해가지고 팔지 않아서 팔면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죠. 근데 내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팔았는데 15억이 됐다. 그래서 5억이 차익이 났으면 이 5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내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은 값이 올랐지만 내가 팔지 않아가지고 돈이 안 생겼으면 보유세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내더라도 아니 이제 애가 많이 생겨가지고 신혼 때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애들이 생겨서 방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팔았던 집에서 조금 키워가야 되잖아요. 조금 키워가려면 돈이 더 있어야 키워가지 팔았던 그 돈 갖고 그대로 못 가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 키워갈 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가족이 고만큼 사는 집을 늘려갈 때는 양도세라는 걸 그때 안 매기고 이연을 시켜줘요. 연기를 시켜줍니다. 나중에 무덤 갈 때 털고 가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집값 우리가 올렸어요? 여러분이 올리셨어요? 집값 누가 올렸죠? 문재인 정부가 올렸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원순이가 올렸고 문재인이 도왔어요. 왜 박원순이 올렸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라는 게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대량으로 주택이 막 공급이 됐어요. 우리 중랑도 그랬잖아요. 저는 바로 이 길 하나 건너 있는 동대문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동대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이 그때 막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60, 70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낡고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불량주택이 됐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거죠. 누가 그 집에 살고 싶어해요? 이제는 새 집에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때 보릿고개 넘던 시절하고 달리 이제는 돈도 좀 벌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 주택, 내 취향에 맞는 주택 이런 거 원하지 누가 그 옛날 주택에 살고 싶어요. 그 옛날 주택은 개수가 많이 있어도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부도 뭐라 그러냐면 새 집을 원하는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새 집을 공급을 해줘야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새 집을 원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새 집이 적으면 새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러니까 새 집을 자꾸 공급을 해줘야 집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김현미라는 국토부 장관이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셨죠? 뭔 소리냐?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는데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 집은 충분하다. 더 이상 질 필요 없다. 그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옛날 유통기한 지난 안 쓰는 집 그거 누가 그거 원해요?
그거는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한 해에 서울에서 새 집이 대충 필요한 게 한 4만 5천 가구 정도는 새로 지어줘야 값이 안 오르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뭘 했냐? 도시재생보존 들어봤죠? 그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해요. 자기 철학에 안 맞대요. 누가 자기 철학 관심 있어요? 우리 사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거지. 시장이 시민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시장이지, 시민들 심부름꾼이 시장이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시장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기 상봉 식사주고 정비사업 잘 되시나요? 진행 중에 있는데 엄청 늦게 가죠?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15년 동안 정비 사업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죽어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이 정비 사업을 막았어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뭡니까? 못 쓰게 된 낡은 집 뜯고 새 집 짓는 거잖아요. 서울이라는 게 어떤 도시입니까?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많이 지을 수 있는 빈 땅은 없는 동네예요. 지방이야 그런 땅이 많이 있지만 서울은 새로 새 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있는 집을 뜯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밖에는 새 집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가 없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해야만 새 집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10년 동안에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직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용역을 했어요. 393개의 정비구역 시장이 해제한 거에서 몇 개의 집이 공급될 수 있었는데 안 됐나? 26만 호예요. 26만 호가 공급됐더라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된 거예요. 한 해에 4만 5천 정도만 공급이 돼도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서울인데 26만 원으로 공급을 못 되게 했으니까 집값을 누가 올렸을까요? 박원순이죠. 박원순이 계속 집을 못 짓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화약부에 기름을 계속 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3번의 부동산 대책, 이거는 불을 붙이는 거야. 화약부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화약부에 불을 붙인 게 문재인. 그래서 저는 주범은 박원순, 종범, 공범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박원순은 이미 물러갔지만 민주당 시장이 오면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정책합니다. 또 정비사업 못하게 하고 또 재생한다, 보존한다, 온갖 소리 다 해요. 여기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창신 수림지구 가보면요, 집이 낡아서 쓰러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지붕은 다 막 구멍이 나 있고 쓰레기는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차가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불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집에 못 살겠으니까 뜯고 새로 짓겠다.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여기는 보존, 아니 그걸 보존해서 누구 살라고요? 자기가 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거기 살라는 거예요, 보존해서. 그러면서 보존한다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200억, 300억 막 투입을 합니다. 근데 투입해서 뭐하냐? 백남준 기념관 짓고 역사 박물관 짓고 봉제 박물관 짓고, 봉제 박물관 짓는다고 쓰러지는 집이 다시 섭니까? 안 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150가구에 300억씩 집어납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데 돈을 쓰기만 하고 마을 학교 세워요. 거기 집 마을 학교 세워가지고 집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래서 신문 제목이 그래요. 거기 가면 이제 마을을 이쁘게 그린다고 벽화를 그려놓거든요. 벽화는 남고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만 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 철학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가 그러니 그런 주장하고 서울 시민의 삶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몰고 시민들 하라는 대로 시민들 심부름할 경제시장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세금 정책이 저는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세금 내셔요. 뭐 월급 받아서 세금 내는 것도 세금 내는 거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내시고 집 안 가지고 있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다 세금 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요 물 한 컵 드신 거 이것도 다 세금 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공정하게 낼 때 다들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이 부당하면 세금 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세금이 너무 지금 부당합니다. 이제 종류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 하나만 갖고 있다가 세금을 막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정부가 올린 세금을 이미 우리가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정부가 올려놓은 세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아직 안 내신 거예요. 내년 6월 1일이 되면 정말 악소리가 납니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한 번 내고 12월 달에 또 내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폭탄을 맛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악소리가 날 텐데 문제는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당하는지도 모르고 선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월급으로 벌었든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든 부동산 집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든 100만 원을 벌었으면 세금 다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게 희한하게 주식으로는 돈을 1,000억을 벌어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 지금 현재는 주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은 것 같죠. 근데 거기는 대주주, 소위 말하면 재벌 총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요. 근데 재벌 총수가 아니면 아무도 세금을 1,000억, 그러니까 돈을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죠. 이거 고쳐야 되죠. 그래서 사실 과거 정부 때부터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세제를 했냐면 아니 근로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단돈 10만 원을 벌어도 그분들은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왜 주식으로는 몇백억을 벌어도 몇천억을 벌어도 재벌 총수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게 만들었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을 못해가지고 회사들이 퍼나가려면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개발 초기에 회사들이 돈을 모으게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 회사가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하려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세게 내기면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회사가 돈을 모아서 장사를 좀 하게 해주려고 처음에는 주식에 면세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30-40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고 주식 사는 사람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해도 될 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매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룰을 만들냐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세금을 매겨서 2023년이 되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자. 이렇게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걸 로드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3억, 한 회사 주식을 3억 이상 가진 사람이면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한 회사 주식만 3억. 여러 군데 합한 건 다 3억이 아니고 한 회사 주식만 3억 이상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손해본 거 다 빼고 이익 본 것만 순수익가 5천만 원 이상 이익 본 사람은 세금 내게. 그렇게 원래 정해놨었어요. 그걸 원래 이제 올해부터는 가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으로 다 통과돼서 그렇게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가 문바들이 좀 많나 봐요. 문바들이 우리 세금 내기 싫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그 세금 없던 걸로 해줘. 이래가지고 세금을 없던 걸로 하니까 부총리가 그거 반대하다가 사표를 내내 안 내내 시끄러운 거 보셨죠? 부총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2023년부터 주식해서 돈 번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요만큼도 세금을 못 내게 하면 그러니까 부총리 얘기는 원래 계획대로 법 통과됐던 대로 그냥 한 회사에 3억 이상 주식을 가지고 손해본 거 다 빼주고 이익 본 것만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그래도 세금을 내게 해주자. 이렇게 주장했다가 잘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지지자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우리한테는 집 가진 사람들 팔지도 않았는데 돈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유세를 이제 강화해서 뜯어가려고 하면서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이건 한 사람이 목소리 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목소리가 좀 힘이 실려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라임은 뭐고 옵티머스는 뭐냐 그래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좀 복잡하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예요. 사기예요. 근데 그 사기에 지금 정권 내 실세를 이름이 막 나오죠. 누가 돈 받았네 어쨌네. 근데 이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는 문제없다 하고 덮어버렸잖아요. 덮어버렸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 덮었잖아 이래요. 윤석열이 덮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에요. 근데 요거를 수사하는 거는 여의도 금융권을 관할하는 남부지검장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남부지검장 관할 사안이에요. 남부지검장은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지 독립왕국이에요. 남부지검장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추미애가 오더니 이 사람을 딴 데로 쫓아버렸어요. 왜 쫓았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정권 실세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수사 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금융수사 전담팀이에요. 전공이고. 왜냐하면 여의도가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범죄는 이 사람들이 담당해서 아주 금융수사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해체시켜버리고 이 남부지검장은 딴 데로 그냥 지방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새로 들어온 남부지검장이 이걸 기소를 안 했어요. 근데 뒤에 배경은 정권의 실세들 같은데 전혀 상관도 없는 윤석열이 이걸 덮어줬다고 추미애가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죠? 라임이라는 거, 옵티머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옵티머스라는 거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공기업에만 투자해요. 공기업이라는 건 거의 정부기관 아니에요. 정부기관은 사기를 치지도 않지만 설사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나도 정부가 다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업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믿죠. 이건 손실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도로공사, 경기도교육청 등등 정부 기관에만 우리는 투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믿고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공기업에는 1원 한 푼 넣지 않고 제로예요. 공기업에는 단 한 푼도 넣은 적이 없어요. 어디다 넣냐? 지금 그 구속된 사람, 회사에 오너라고 돼 있는 사람, 그분도 조폭 출신이라고 신문에서 다 보셨죠? 자기랑 같은 동지인 조폭인 세컨 오너, 이대주주. 이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가 뭔지 아시죠? 실제 회사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조작해놓은 가짜 회사 아니에요? 그 가짜 회사에다 돈을 다 넣었어요. 근데 그 가짜 회사는 뭐에다 넣냐? 부동산 시행사, 뭐 온갖 거. 사실 사기성이 제일 강한 그런 데만 넣어가지고 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누가 빼갔는지 빤하죠? 근데 그런 데다 넣었는데 더 웃긴 거는 이런 데다 넣는지 안 넣는지를 검사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예탁원. 금융결제예탁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 얘들이 진짜 공기업에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들이 그 증명을 공기업이 투자했다고 증명을 해준 거죠. 그럼 금감원, 금융결제예탁원, 이 소위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결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정부 인사들인데 누구랑 관련이 돼 있을까요? 임종석이 야당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여당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뻔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덮으려고 전화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떻게 해야 이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정권 바꿔야죠. 우리 회장님 하여튼 이 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은 이거 절대 안 밝혀집니다. 절대 안 밝혀지고 아까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별별 얘기가 다 많잖아요. 근데 밝혀주지를 않아요. 의원님 그거 다 부풀라고 공수처 좀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밝혀주지를 않는데 시장이 바뀌면 밝히겠죠. 그래도 일부라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가 더 잘 밝히지 않을까요? 밝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저희들이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덮으면 이런 일이 더 생깁니다. 한 번 했는데
들통 안 나고 숨겨지면 더 하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우리가 오늘 이 바쁜 시간 여기 오셔서 그래도 정치권에 활동하시는 이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왜 바쁜데 여기 오셨어요?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밝혀야 됩니다. 라이브 옵티머스도 밝히고 그 추미애가 막 덮으려는 그 모든 것도 다 밝히고 박원순 관련된 것도 밝히고 우리가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금도 바로 잡아야죠. 아니 돈을 벌지도 않는데 돈 뜯어가는 이게 나라가 도둑이지 이게 나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바로 잡으려면